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날씨가 지금 34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폭염이네요, 폭염.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일수록 집에서 그냥 조용히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지내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이제 메인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한 주 동안 2주 동안인가요? 저희가 2주 만에 만났나요? 네. 좀 추천하실 만한 컨텐츠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 작가님? 네, 이번 주에 제가 발굴해온 은둔 명작은 왓츠 마이클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주인공이고요. 약간 그 1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에피소드들이 짧게 시트콤처럼 1시간 정도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19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웬일이니 마이클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그 추억의 미디어죠. 비디오로 출시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유튜브에서 제가 그때 80년대는 몰랐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고양이와 집사의 이 일상을 너무 생활 밀착형으로 코믹하게 진짜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아서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서 저도 고양이를 함께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3마리나 모시고 네, 계시잖아요. 너무 공감이 가고 이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요즘 SNS에서 나만 고양이 없어 분들 있잖아요. 랜선 집사님들도 약간 너무 귀여워서 막 미칠 것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추천합니다. 이게 실제 집사로서 가장 어떤 점이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네. 뭐 어떤 스토리가 간단하게 너무너무 그 고양이의 성격을 잘 표현했는데 제가 제일 웃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고양이 집사가 공원에 가요. 근데 공원에서 강아지 집사님이 막 이제 뭐 원반도 던지고 장난감도 던지고 막 강아지랑 같이 뛰어다니면서 뭐 너무 재밌게 노는 거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다가 나도 너무나 당연히 예상되다시피 고양이랑 놀아야지 하고 고양이한테 가는데 고양이가 너무 그 강아지랑 다른 시크한 표정으로 이렇게 식빵을 굽고 있어요. 식빵 자세 다 아시죠? 네, 식빵을 네. 굽고 있는데 거기다 집사가 혼자 막 장난감 던지고 마이클 이리 와봐 나 따라와봐 나랑 뛰자 달리자 하는데 그때 그 집사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표정이랄까 이런 게 너무 현실 고증이 잘 돼 있어서 그게 진짜 지금 약간 직접 보시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뭐 그런 종류의 이런 짧은 시트콤들이 한 1시간 정도 이어지고 2편으로 돼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왓츠 마이클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화질 같은 건 좋은가요? 화질은 그때 80년대 비디오 화질 그대로예요. 근데 볼만하고 뭐 오히려 더 클래식한? 네, 클래식한 매력이 있다고 할까? 그리고 이 고양이가 중간에 브릿지 영상 중에 들판, 그러니까 풀밭 같은 데서 막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봉준호 감독의 마더의 그 마지막 장면? 오프닝 시퀀스. 마지막 장면 아닌가? 맞아요. 오프닝 시퀀스. 엔딩 시퀀스 아닌가? 김혜자 님이 엔딩은 그 버스 안에서 춤추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풀 같은 오프닝 아니에요? 풀밭 그런가? 오프닝인가? 네네네. 어쨌든 네. 그거를 봉준호 감독이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보고 표절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너무 그 맞아, 김혜자 만화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이. 그 김혜자 배우님이랑 이 고양이가 겹쳐 보이면서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해 볼게요.
아 그럼 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솔직히 이거를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약간 조금 애매한데 뭐 추천 확률로 따지자면 약간 50%제 안에서도 근데 왜 이걸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까도 싶었는데 근데 별로 추천작이 없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이 드라마를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아, 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으니까 나 자신도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분만 마음에 들 것 같은 어떤 드라마? 아 이게 감사합니다라고 TVN 드라마거든요. 네. 지금 한 7회까지 한 토일 드라마인데 이게 그 감사가 땡큐의 감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하는 감사 그래서 감사팀에서 벌어지는 회사 아. 감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 팀장이 누구냐면 신하균입니다. 오, 그리고 좋아요. 이 드라마를 왜 추천하냐의 거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신하균 때문인데 아니 신하균이 나오는 모든 드라마가 다 신하균 때문에 추천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도 신하균을 좋아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거의 신하균이 멱살 잡고 끌고 갈 정도로 거의 90%를 혼자서 그냥 정말 좀 날라다닌다 싶을 정도로 이게 그리고 본인 연기에 딱 맞는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진짜 자기의 그 매력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 감정 없고.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차갑고 일은 카리스마 있게 하면서 액션도 잘하고 액션도 이게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모든 게 몰빵돼 있는 약간 좀 저런 사람은 없지 그런 사람이거든요. 마치 신하균 같은 느낌.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신하균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배우들은 또 연기가 조금 누구 나와요? 이정아가 그 공석이 무빙이라는 그 신인상도 많이 받은 그 배우 좋던데. 저는 사실 무빙을 안 무빙에서는 봐서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냥 호감도는 있었어요. 네. 그냥 귀엽고 네. 그래서 연기를 솔직히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이게 이정아가 거의 서브 주연 역할인데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요? 너무 무빙에서는 부족해요. 진짜 딱이었는데. 이게 연기력이 조금 더 되는 친구가 맡았으면은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 사실 그게 방해될 수준이라고 여겨질 정도도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에는 사실 잘 어울리는 얼굴과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호흡이 굉장히 거슬리고 근데 전체적으로 연기가 너무 더군다나 신하균 연기하고 붙는 장면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되게 센 그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신하균 연기 자체도 되게 세게 하는데 여기 이제 약간 빌런처럼 지금 같이 붙는 사람이 진구거든요. 근데 진구도 약간 되게 카리스마 있고 그래서 오히려 둘이 붙는 장면이 좀 시너지가 좋아요. 둘이 케미가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전체 극을 보자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이게 에피소드 중심, 요즘 거의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거의 1편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2편에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도감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감사, 회사 내용,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돌아가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약간 큰 사고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 대신에 약간 얼레벌레?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약간 그런 아쉬움도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의 포인트가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다음 감사 내용도 또 그냥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무슨 대기업? 네, 대기업에 아. 특히 그 비리가 많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건설 회사거든요. 음. 대기업 건설 회사예요. 근데 진짜 시리즈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신하균이 과거가 아직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이 과거가 뭔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감사의 목을 매는 모든 삶을 감사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회사를 굉장히 자주 옮기거든요. 이 회사에서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잡아내면은 이 회사가 클린해졌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사표를 내고 다음 비리 잡으러 다른 회사로 옮기는 그러니까 거의 만화 캐릭터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비현실적인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 스토브 리그의 남궁민 배우 같은 캐릭터인가요? 그거 같은 캐릭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뭐 이 감사의 목을 매듯이 네, 그 남궁민 배우도 그 회사의 우승에 네, 그 팀의 맞아요. 우승의 목을 매고 우승하면 그만두고 뭐 음. 이렇게 근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그만뒀던가요? 근데 얘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만둬요. 이 회사가 클린해졌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고 다른 회사 가고 이런 식인데 완전 슈퍼히어로네. 맞아요. 감사를 위해서 어디든 달려갑니다 같은 마인드. 그리고 제일 매력적인 건 사실 이게 맨 드라마 첫 회, 첫 씬에서 이제 그 신하균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멋있고 그 장면에 매료돼서 사실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 100% 추천하는 이유는 신하균인 것 같네요. 지금 말하면서 정리하다 근데 보니까. 신하균 배우에 대한 호감이나 그분의 연기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추천이에요. 네 맞아요. 생기지 나머지가 않나요 호감이 보면? 그건 잘 제가 신하균을 안주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신하균 말고 나머지 매력 포인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신하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보면 어떤 게 뭐 별로일 수도 있겠다. 저는 신하균 배우에 대해서 큰 호감이 없어서 별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반 추천입니다. 네. 완전히 추천이 아니고요. 네. 좋은 드라마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두 분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드라마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영화인데요. 메이 디셈버라고 그 저 올레 TV에서 좀 뒤늦게 봤는데 이게 2024년 올해 3월에 개봉한 영화예요. 이제 배우들이 너무 세서 그것 때문에 끌려서 처음 봤거든요. 줄리엔 무어랑 나탈리 포트만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리고 감독도 무려 토드 헤인즈라고 오 마이 갓! 그 캐롤, 맞아요. 그러니까 I'm Not There, 벨벳 골드마인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던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갓 토드 헤인즈 감독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메이 디셈버라는 이 제목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5월이랑 12월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의 관용구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을 의미한대요. 네, 그래서 메이 디셈버가 그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미국 사회에서 떠들썩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실화가 뭐냐면은 1996년에 일어났던 실화인데 30대 유부녀 교사가 그러니까 13살짜리 제자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정도의 제자랑 그 어떤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런 성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메리 케이 리투어노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이 돼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아이랑 그러니까 뭐 몇 살 차이예요? 20몇 살 차인데 엄마죠 엄마. 그쵸 엄마죠. 그래가지고 이게 들키면서 엄청나게 그 당시 1996년이잖아요. 또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떠들썩했었는데 이 여자가 감옥에 수감돼서 이 아이의 또 아이를 또 낳아요. 오 마이 갓. 이 아이가 아니라 이 남자의 또 아이를 낳아요. 너무 싫다. 그 아이가 또 둘이에요. 그런 되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타블로이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소비하고 말잖아요. 가식으로 징그러워 이런 여자가 있었대라고 소비를 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추록하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나 이거 해외 토픽 같은 그런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저도 SNS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는 그 두 사람의 20년 뒤를 그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면 상상이에요, 실화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후는 상상. 그렇죠. 그 이 뒷얘기는 이제 영화적인 스토리인 거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 20년 뒤니까 이 여자는 50대가 됐죠. 이 여자가 줄리엔 무어고 그다음에 남편은 그 당시에 13세였던 남편은 이제 30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커플이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소도시에서. 근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탈리 포트만인데 나탈리 포트만은 배우예요.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된 거예요. 나탈리 포트만이 배우로서. 그래서 배우로서 이 여자를 연구하려고 여기 이 커플을 찾아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커플이랑 몇 개월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보내면서 이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불안한데 왠지. 예,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그러니까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이 배우는 이 13살 소년이랑 결혼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이 여자를 보면서 되게 어떤 마음속에 경멸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멸하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여자를 이렇게 노트까지 들고서는 이렇게 막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 이 여자가 하는 말들 이런 거를 관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별로 남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웃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다음에 뭐 꽃꽂이도 배우고 뭐 그냥 그런 평범한 주부면서 또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이 엘리자베스라는 배우가 이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이 남자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돼요. 남자는 어떤 배우가 연기했어요? 이 남자는 한국계 배우인데 찰스 맨튼이라고 한국계 미국 배우. 그러니까 실제로도 실제 사건에서도 약간 그 백인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백인인데 남자는 사모이 출신? 그래서 약간 얼굴이 까무잡잡하면서 약간 그런 배우예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그거를 이제 한국계 배우로, 그러니까 한국계 교포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13살 때 이 여자를 30대였던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6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씬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여자가 전 남편이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마초를 피우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대마초도 처음 피워본 거예요. 아들이 피우는 대마초를 같이 피우면서 아들이 권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남자는 남들이 정상적으로 겪는 사춘기, 어떤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정상적인 그런 거를 밟아본 적이 없는 남자예요. 이 여자랑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거든요. 이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난 거겠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의 품에 안겨서 막 울어요. 아이같이. 근데 그 장면에서 마치 이 아들의 아들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즉 거기서 이제 그 암시하는 게 결국에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이 남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게 그 암시가 되게 확실한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집에서 나비 애벌레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 나비 애벌레라는 게 이 남자를 상징하는 너무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 번데기 시절을 그쵸. 거쳐서. 그래서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이 남자가 이 나비를 날려보내는데 결국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자도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싶어하는 남자로 보이고 결국에 이 남자도 좀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영화. 예. 근데 그거는 좀 제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줄리엣 무어는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예요. 그 그레이스라는 여자는 완벽한 백인 여자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여자인데 그 속에서 뭐가 있을까?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뭔가 연기하는 여자 같은 완벽한 어떤 여자의 삶을 연기하는 여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나탈리 포트만은 배우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연기를 잘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또 대단한 여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자 둘은
이 남자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빨대꽂고. 그렇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은 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 텐데 놀라운 거는 이 실화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어떻게 됐나. 근데 그러게요.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이 여자가 대장암으로 죽어요. 아, 몇 살이에요? 대장암으로 별로 2019년에 이제 이혼을 하고 2020년 바로 이혼한 지 1년 있다가 여자가 대장암으로 죽는데 이 여자의 임종을 그 남자가 또 지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가십으로 되게 가볍게 소비하는 인물들이고 그런 스토리지만 이 둘 간의 관계는 정말 둘만이 아는 뭔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이혼을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 이 여자의 또 임종을 지킨 그 남자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이게 뭐지? 싶으면서 와 이거 좀 많이 뭔가 생각을 하게 한다 뭐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살짝 좀 이렇게 생각을 통한 좀 살짝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 내가 막 나름대로 해석이 조금 필요한 영화거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저만의 감상이니까 한번 영화를 보시고 그런 나름의 해석을 또 덧붙여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토드 헤인즈 감독 특유의 그 사랑, 네. 남들과는 다른 사랑에 네네. 대해서 응원하는 그 네. 마음이 너무 진짜 리스펙트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캐롤도 그렇고 그 전작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은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나이 많은 여자와 이 젊은 남자의 관계를 사랑으로 포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들이 쉽게 비난할 어떤 그런 관계로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나탈리 포트만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탈리 포트만도 좀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나탈리 포트만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관찰하게 되는 영화인데 좀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역시 좀 대감독의 작품은 조금 다르구나. 근데 보통 감성이 아니신 네네네. 감독님. 네.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은 이게 영화에 대한 영화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영화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인물들을 활용하느냐. 활용하는지에 대한 영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남자의 스토리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면 막 상큼한 영화는 아닌데 네. 그래서 좀 생각할 영화가 필요하다 하면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왜 이게 흥행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영화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영화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살짝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저걸 봐야지 하고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 개봉하는 거에 대해서. 아쉽네요. 극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좋은 영화들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요즘 영화계가 아닐까.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는. 요즘 영화들은 그 필수적으로 도파민을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파민과 반대되는 생각을 요하는 영화들은 좀 이렇게 묻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굉장히 소품 같은 작은 영화들이 헐리우드든 한국이든 그런 영화 굉장히 개봉 많이 하고 그런 거 재밌게 봤었는데 요즘 그런 영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까? 옛날에 그런 류의 로맨스 영화 있잖아요. 뭐 당신이 잠든 사이라든지 뭐 그런 뭐 셰프 뭐 이런 류의 작은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 그리고 거기에도 톱스타를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 그런 영화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 세 사람의 세 작가의 추천작은 마치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메인 영화가 있죠. 네. 도파민 뿜뿜하는 네, 말씀하신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새 영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벌써 뭐 말들이 엄청 많죠. 데드풀과 울버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도 뭐 짧지만 줄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김 작가님이 짧은 네.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그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어벤져스 가입을 거절당한 데드풀이 이제 뭐 가발까지 맞춰 쓰고 중고차 딜러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사망한 울버린의 무덤을 탐욕하면서 네. 시공간이 어긋나고 세상이 이제 엉망이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짧네요. 엉망이 되죠. 정말 짧네요. 이 정도 줄거리라도 괜찮을까요? 이 지구와 우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근데 정말 네. 이게 네.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개봉 첫날 다 보셨죠. 네. 개봉 첫날 다 보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첫 인상이 어땠는지 뭐 두 번째 인상은 없겠지만 보시고 나서 첫 소감이 어떠셨는지 윤 작가님 어떠셨어요? 이게 정말 보기 전부터 호불호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맞을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안 맞을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이렇게 시끄러운 영화인데 심지어 졸았습니다. 정말 너무 지루한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원래 시끄러운데 잘 주무시고 아니요. 그래요? 아니, 그렇지 뭐 않습니다. 시끄러울수록 잘 주무시는 변태적인 성향 같은 거 있으신 거 그런 아니에요? 변태 아닙니다. 어쨌든 네. 네, 김 작가님 그리고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마블 영화 너무 좋아하고 진짜 그 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데드풀 이런 그나마 B급 감성의 영화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는 정말 저도 졸았습니다. 너무 실망했고요. 놀랍네요. 놀란다는 건 그렇다면 이 작가님은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네. 봤고, 워낙에 이제 이게 기대치가 높았잖아요. 이 영화가. 맞아요. 뭐 배우들도 와가지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그래서 기대치가 약간 높은 상태에서 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대 이상이었다는 아니었어요. 저도. 기대 이상이야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그냥, 실망은 아니었다. 근데 뭐 재밌었어. 괜찮았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졸았다는 평들이 조금 이렇게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조금 봤는데 네이버 평점이나 이런 데서 조금 봤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봤거든요. 집중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빵빵 터졌고 또 이제 제 좀 도파민들이 오랜만에 좀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재미도 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졸았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윤 작가님은 왜 졸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가 저는 전혀 느끼지지 않아서 데드풀과 울버린이요? 울버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울버린은 저의 최애 캐릭터 중에 하나고 원래부터 데드풀이 이런 캐릭터라는 거 알고 있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약간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데드풀 1, 2도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1, 2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 써머리된 어떤 내용인지만 좀 파악하고 가려고. 아니 근데 안 봤는데 싫어하시는 건 데드풀한테 너무 실례 아니에요?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을 잘 알고 싫어해야죠. 아니 그런 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편견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상대로 최악의 저에게 맞는 말 많은 남자? 말도 많고 쓸데없이 욕하고 말도 안 돼 재밌지도 않은 농담을 짓거리고 가볍고.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는 아이언맨을 더 좋아합니다. 돈 많아서.
아니 그 정도 센스와 약간 말발은 아 그치.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다른 주는 유머 감각을 네. 갖고 있죠. 근데 뭐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안 맞는 사람이라서 그것도 보다가 말았거든요. 저는 그런 류의 개그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B급 개그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저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아, 그 영화 자체의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음. 공감하지만 그 B급 더러운 문화의 그것들에 대한 화장실 유머, 막 성적인 너무, 유머. 예, 그 굉장히 그 영화 볼 때도 불쾌하고 싫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런 감성을 원래도 좀 싫어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제가 원투 줄거리를 보고 갔을 때는 그 영화 서머리 된 걸 보고 갔을 때는 그래도 기본 어떤 중심 줄거리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는 게 있었는데 솔직히 이 영화는 줄거리도 파악이 잘 안 되는 못 따라가겠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흥미도도 너무 떨어지고 계속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 그 자꾸 표류 이게 약간 영화와 내가 괴리되면서 그 정말 그래서 자꾸 졸리고 아, 피곤하고 작가님 말씀하신 게 뭔 줄 알겠어요. 우리가 왜 코믹스의 완전 팬도 아니고 거기 나오는 아주 예전 캐릭터들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영화만으로도 재미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배경 지식을 모르는 그냥 그 새로 유입된 팬들은 이게 뭐야? 맞아요. 뭐, 이게 무슨 난리야? 하다가 그냥 끝나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가 시끄럽고 뭐 졸리고 뭐 떠들썩하고 조용하고를 떠나서 재미가 있다 없다와 이 지루하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끄럽고 뭐 하긴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싶으면 졸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장면에 대한 그런 화려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 데드풀이 울버린 무덤을 파헤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장난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네.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감각적으로 영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만족스러운데 그 시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설정부터가 저는 사실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거부터가 조금 저는 이 영화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제 같아요. 생각은 달라요. 그런 게 데드풀의 매력이었어요. 사실 네. 그 금기를 깨고 뭐 도전한다 이런 게 매력이었는데 그게 매력이려면 캐릭터는 장난기가 있을지언정 영화는 장난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드풀 1, 2는 캐릭터의 장난기를 아주 그 영화의 완성도가 완전히 꽉 잡아주고 있었는데 지금 3편은 막 영화도 그냥 막 장난인 것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금기를 깨는 게 불편하게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전체적인 평은 그냥 느낌은 그냥 거대한 농담 덩어리 같은. 그 근데 농담 불쾌한 덩어리가 농담. 나는 불쾌- 재밌지도 않은데 혼자 재밌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전혀 공감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제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랑은 굉장히 안 맞는 영화구나. 이런. 1편과 2편의 작품성은 그 불쾌함을 잡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3편의 작품성은 좀 그렇지 않았다. 그냥 불편함으로 소비돼 버렸다. 약간 그런 느낌. 왜 3편에서 가장 그렇지 못했던 게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김 작가님은? 1, 2편은 재밌게 보셨잖아요. 네. 근데 3편은 뭐가 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 1, 2편에서의 쌍욕과 이 액션은 굉장히 진짜 적절하고 그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 뭐 이런 거에 막 쾌감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말로 몸으로 치고 받고 그냥 막말 유튜버가 만든 영화의 느낌? 그런 느낌밖에 너무 딱 주지 맞는 표현인 것 못했어요. 막말하는 유튜버가 나 지금부터 영화 한 편 찍을래 한 거 같은 느낌밖에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데드풀이 원래 그런 캐릭터잖아요.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뭐 이상한 성적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 건데 이번에 좀 수위가 세지기도 했고 저도 수위가 너무 세서 어떤 거는 좀 귀를 막 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게 데드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떤 걸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김 작가님처럼 어떻게 유골을 가지고 저런 유골 액션을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그 허들을 못 넘으면 데드풀을 즐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허들을 넘었어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줄타기를 그렇죠. 잘 해야 되는데 그 줄타기를 못하고 그냥 줄에서 떨어지고 막 난장판이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는 게 네. 그런 게 이제 데드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약간 김 작가님이 그렇게 느끼신 게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거를 느꼈는데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산만해지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 데드풀이 지금 얘네가 이 전사가 있잖아요. 이 죽은 울버린을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 데드풀과 이 엑스맨의 이 유니버스가 만나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전사들 거기다가 마블이 완전히 망한 지 꽤 됐는데 하는 것마다 엔드게임 이후에 쪽쪽 망하고 이거를 또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데드풀이 1편, 2편은 되게 몸과 마음이 가벼웠는데 이 3편에서는 미션이 많아져서 네 알잖아요. 마블 지저스가 나는 진짜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저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니 진짜 데드풀 십자가 지고 있잖아. 맞아요. 뒤에 상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칼 십자가. 근데 저는 그게 이 혼자 너무 많은 거를 설명해야 된다. 왜 자기가 이 디즈니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울버린을 끌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망하면 안 되고 꼭 성공해야 되는지 지금 마블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드립이 이런 전사를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관객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앞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도 너무 많은 과거의 인물들 엑스맨의 막 뮤턴트 그다음에 찰스 자비의 쌍둥이 동생 그다음에 판타스틱 4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2000년대 초중반에 진짜 보고서는 지금 막 가물가물한 근데 이런 인물들이 또 너무 그러니까 설명할 전사도 많고 그다음에 과거의 인물도 너무 많고 그 안에서 데드풀이 막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군분투를 데드풀은 액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말 많은 건 좋은데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하지 못한 게 맞아떨어지지가 저는 않아요. 약간 데드풀을 약간 좀 이렇게 변호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너무 할 얘기가 많고 얘한테 짐이 너무 많았다. 아 그거는 좀 설득되고 네, 있어요. 그쵸. 저는 지금. 그런데 또 울버린은 그 와중에 제일 말없는 캐릭터야. 맞아. 하필이면 울버린도 좀 주고받으면서 티키타카가 되면 울버린도 좀 이렇게 좀 그 짐을 좀 같이 짊어지면 이게 이렇게까지 산만하지 않은데 데드풀이 아무리 말이 많은 캐릭터라도 이 구강 액션이 귀를 정말 막 어떤 사람 막 귀가 피가 날 지경이라고 하는데 저도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토리에 집중을 하기보다 이 데드풀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데드풀이 뭔가 드립을 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걸 이해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다음 드립을 쳐. 그 다음. 근데 그 드립이 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 드립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스토리가 전체적인 게 안 들어왔다거나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데드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 DC래 이 마블 영화에서 계속 지적이 되던 부분들인데 이 한 편으로 그러니까 유입이 저처럼 데드풀 모르고 네네. 데드풀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이 영화 자체만으로도 웃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게 그 옛날 캐릭터들, 옛날 얘기, 옛날 스토리 그쵸. 그런 것들이 이 영화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른 마블도 심지어 드라마 것까지 연관이 돼서 이걸 맞아, 모르면 맞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가고 이걸 모르면 또 이 얘기가 가고 이 역사를 모르면 또 그러니까 20세기에서 지금
그 디즈니로 넘어왔다는 것도 사실 전 잘 이 데드풀의 역사를 잘 그러니까 모르니까 20세기 폭스였던 네. 그 캐릭터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산 그러니까요. 거죠, 판권을. 그러니까 이 네. 모든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냥 웃고 즐기려고 왔는데 자꾸 자기네들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건 네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있잖아. 막 같은 어벤져스가 다가 아니야.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들도 있다. 이런 캐릭터도 있었다. 멋있지? 막 이런 느낌이랄 이게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어벤져스를 볼 때는 저는 마블도 그렇게 전부 다 챙겨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많이 보긴 했지만 근데 어벤져스만 봐도 그냥 그 한 편에 그러니까 물론 그 과거와 연관된 장면들이나 캐릭터는 있지만 그냥 그 한 편으로 완성되는 스토리와 맞아요. 그 재미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게 첫 보장되는. 번째지. 네. 그래서 그 전이나 후가 궁금하면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어서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이 영화는 그 이 작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예 지식이 없어서 내가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됐구나. 아니 저는 지식이 있었지만 너무 산만하고. 네. 전편에 비해 작품성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마블 영화가 이 타임리프랑 뭐 그게 평행세계를 멀티버스 정말. 이거를 자기네들이 스토리를 얘네들을 어떻게 섞지 하니까 방법이 평행세계 뭐 유니버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멀티버스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진짜. 반복해서 써버리고 이렇게 생각 맞아. 없이 창의력 없이 노동력만으로 정말. 영화를 만드나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그래서 그 데드풀의 또 드립이 재밌었잖아요. 멀티버스 때문에 망했다. 아. 멀티버스 때문에 망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멀티버스를 그러니까. 통해서 올버린을 불러내는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 아니고는 정말 방법이 없긴 했을 것 같아요. 쇼 레비 감독이랑 뭐 라이언 레이놀즈랑 그걸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겠어요. 여기 그게- 마블이랑. 그게 그 엔드게임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데 그 이전에는 관객들이 이 마블 영화를 보기 전에 어쩌려고 그러지?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설득되고 이거를 영화 한 편만으로 모든 관객을 설득시키는 이런 힘 있는 스토리, 작품성, 창작력 이런 게 있었는데 엔드게임 이후로는 그냥 노동력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안 그리고 이 멀티버스가 사실은 제가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본 게 그 스파이더 유니버스 네네네. 그 세계관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 거기서는 정말 활용을 되게 잘했어요. 그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네. 그 멀티버스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창의적이었지. 맞아요. 마블에서 그걸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진짜 갖다 썼다는 개념밖에는 들지 않는 마블에서 나오는 모든 멀티버스가 약간 스토리 막히면 야 다음 유니버스로 넘어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멀티버스가 오히려 마블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멀티버스를 좀 집어치웠으면 좋겠네. 근데 이번에도 또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물론 아니 근데 이번에는 어. 나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은 했잖아요. 올버린을 로건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올지. 근데 그거는 너무 예상 가능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 마블을 또 디즈니가 인수를 했잖아요. 2009년에. 근데 그 이후로 문제는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여기서 드라마로 또 엄청 많이 이 마블 캐릭터들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또 멀티버스들이 엄청 많아서 이게 마블 이 세계관 그 MCU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니버스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이게 꼬이고 꼬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게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마블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멀티버스의 남용. 집어쳐야 돼요. 네. 빨리. 근데 조금 저도 그거는 약간 근데 이거를 또 이 멀티버스 세계관 밖에는 이거를 데드풀 3를 만들지 못했구나. 그거는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근데 그거밖에 또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들긴 했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그때 스파이더맨 그 세 명의 과거 스파이더맨을 다 멀티버스로 불러왔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벤트적으로는 사실 재밌어요. 예전에 내 영광의 스파이더맨을 토비 맥과이를 다시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 그걸 또 쓰잖아요. 뭐 엘렉트라나 블레이드 등장했을 때는 너무 반갑고 와 이런 느낌은 들어요. 언젠가. 아니 근데 웨슬리 스나이스가 진짜 나온 거 알아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늙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뱀파이어인가? 그 영화에 라이언 레이놀즈도 나온 적 있어요.
예전. 알아요. 네. 어. 그래서 그거를 또 얘네들이 비꼰 거 아니? 맞아요. 그런 거 다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이벤트가 계속 반복되는 이 영화 마블들의 이 공통적인 약간 과거에 죽은 망령 캐릭터들을 불러가지고 약간 자기네들끼리 추억 잔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무슨 아이디어적인 차원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때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아니 근데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거랑 똑같이 말씀하신 지금 그 부분을 엄청나게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마블의 추억이라는 거는 그 꺼내면 꺼낼수록 진짜 그 보물을 하나씩 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재미 그거는 그런 것들이 진짜 있다는 거죠.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마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짜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재미가 있은 다음에 뭐 추억팔이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바로 김 작가님 말씀하신 그 지점인 것 같은데 그 이번에 그래서 쇼 레비 감독한테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하고 어느 정도 어떤 것은 활용하지 않을지 그게 궁금했는데 분명히 쇼 레비 감독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자기는 영화를 볼 때 숙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숙제가 필요 없도록 많은 것들을 이 영화만으로 가지고 설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 말 자체가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완전 반대인데.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영화를 보면서 뭐 판타스틱 4가 다시 나오고 웨슬리 스나이스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울버린 그 멀티버스로 갈 때 엄청 많은 울버린들이 나오는데 그게 또 다 코믹스에 있던 울버린을 다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코믹스가 막 60 몇 년, 70 몇 년, 80 몇 년에 나왔던 그 코믹스를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인구의 회자되던 뭐 키 160짜리 울버린이 거기서 진짜 나와버리잖아요. 코믹스에 그런 울버린이 나온 적이 있다는 그 썰만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미 요소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데드풀에 막 뭐 100명 정도 되는 데드풀이 막 또 나오고 막 이제 거기도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다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재미를 또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너무 많이 숙제를 해야 되는 영화였다. 저도 그거는 엄청난 함정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물론 재밌게 봤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정말 이 영화의 큰 허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뭐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조금 동의할 수는 없고 나름의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완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정도로 저는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그 라이언 레이놀스나 뭐 데드풀이나 울버린의 저도 엄청난 팬이고 로건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막 엉엉 울고 그래서 그거는 너무 완벽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로라가 나왔을 때 그 다프네킨이라고 진짜 그 배우가 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퓨리오사에서 한번 당해가지고 AI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우가 실제로 출연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왔대요. 그리고 그 로건에서 그 편의점에서 샀던 그 싸구려 선글라스를 딱 요번에 그 로라가 다시 쓸 때 막 그런 어떤 그때 저는 도파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했던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볼 때 그리고 저는 그런 유머도 막 너무 시끄러워서 약간 좀 짜증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귀에 딱딱 꽂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엘렉트라한테 그 제니퍼 가너한테 데어데블은 죽었어라고 하면서 근데 데어데블이 그거 아시잖아요. 둘이 네, 이혼했잖아요. 실제로 결혼했던 제니퍼 가너랑 벤 애플렉이랑 뭐 그런 유머를 칠 때 약간 살짝 빵 터진다든지 저는 뭐.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 크리스 에반스가 등장했을 때 다들 캡틴 아메리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판타스틱4가 있었지라는 그거가 제일 재밌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매드맥스 패러디한 그 대단한 장면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20세기 폭스가 이제 디즈니에 인수돼서 데드풀이 팔려갔다 이런 걸 몰라도 모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20세기 폭스가 그 황량한 사막에 이렇게 그 로고가 꽂혀 있으면서 맞아요. 그 혹성 탈출의 혹성 탈출. 마지막 그렇죠. 혹성 탈출 그것도 패러디하면서
퓨리오사를 거기서 외치게 될지는 몰랐는데 그런 도파민을 분출하게 하는 영화는 저는 이 영화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융합이 될 만한 어떤 커다란 작품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1초 1초 도파민 1초 도파민 1초 이게 이 2시간 넘는 영화로 완성도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그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인 큰 틀의 줄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그냥 농담 덩어리거나 그냥 웃기기 위해서 한신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가족처럼 자기들의 실제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하는 뭐 이런 것도 나름의 그 마블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어벤져스가 마지막에 같이 뭐 피자를 먹으면서 이런 씬처럼 그렇게 연출한 것도 나름의 그 안에서 완성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얽히기에는 너무 에피소드들이 막 얼기설기 막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감독이 너무 욕심을 냈나? 예, 이 마블 유니버스 안에 이 엑스맨과 데드풀, 울버린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도 엄청난 팬이었을 거 아니에요.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블에.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오지 않았나. 조금 그러니까 사실 완성도라는 게 버릴 걸 잘 버려야 되는데 버릴 맞아. 걸 좀 못 맞아, 버리지 맞아. 않았나. 그게 제일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기대 이상은 아니었던 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넣어 있으니까 좀 산만하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도 두 분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같이 안 보겠대요. 영화 같이 볼래?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근데 그 지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마블 영화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어쩌고 그런 과정이 싫어서 보기 싫대요. 근데 그런 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관객들도. 그리고 근데 이게 점점 마블이 풀어야 될 숫자 같은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졸고 있는 그런 실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면, 그 액션 장면이라든지 영상미는 굉장히 뭐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이 2시간 넘게 그 줄거리나 이 내용을 전혀 흥미가 없으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별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아 맞아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 그게 좀 실수한 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장면 장면의 어떤 액션이라든지 뭐 그 특히 가장 감동받은 건 이 두 배우의 피지컬이 190 정도가 되는 두 배우의 정말 몸으로서는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이 그 화면 안에서 워킹하는 장면을 일부러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거의 도깨비의 이동욱과 진짜 공유를 멋있죠. 네, 그 장면에 막 슬로우를 걸면서 근데 그럴만하고 굉장히 그게 눈으로도 멋있다. 더군다나 그 울버린 일부러 그 근육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의 캡틴 아메리카의 버금가는 제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도대체 몇 살이지? 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55세시더라고요. 아니, 그 후생맨이 데드풀도 울버린 복근 보고 막 이러잖아요. 1초가 근데 있어. 정말 가치가 있는 근육이었다. 역시 맨중맨은 휴생맨. 근데 이번에 그 노란색 수트 처음 입고 나온 예, 코믹스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뒤에서 이렇게 가면을 딱 쓸 때 그럴 때도 이렇게 도파민이 딱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장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악도 엄청 많이 네, 나오잖아요. 음악도 OST. 그렇고 싸우는 장면들의 그런 뭐 아이디어 측면이나 뭐 이렇게 카메라 워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오프닝에서 라이언 레이놀스가 그 엔싱크 그 춤추는 맞아요. 거 그런 건 정말 대단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맞아 그거는 데드풀밖에 못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 네. 맞아요. 라이언 레이놀스가.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왜 저런 장면이지? 라고 하면서도 그 시체 가지고 뭐 거기에 되게 아이디어스럽게 막 이름 넣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각적인 장면은 이건 또 괜찮네 라는 생각이 그 걔가 들고 뼈가 인간의 뼈가 아니잖아요. 맞아 그 개조된 티타늄이나 그, 뭔가 하여튼 그- 아만다티움이라고 어. 그 개조된 뼈 그런 거를 다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예, 시각적인 건 굉장히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가장 큰 단점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음으로써 뭐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데드풀의 드립과 그다음에 두 사람의 어떤 케미스트리와 그다음에 뭐 아주 막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했던 액션과 그다음에 뭐 이야기도 그 정도로 꾸려낸 건 나쁘지 않았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두 분과는 달리 저는 두 분이 졸았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졸 수가 있지? 저는 오랜만에 재밌게 봤다. 그리고 그거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그 데드풀에서 그 레이디 데드풀이라고 그 네. 보이드에서 온 그 머리 금발머리 그 여자가 브레이크 라이브리였던 거 아세요? 그래요? 실제로.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게 그러니까 블레이크 라이브리가 라이언 레이놀스 와이프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도 그거를 촬영 중 후에 말이 이제 그런 루머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블레이크 라이브리가 자기가 그 복장하고 그 촬영 현장에서 이제 자기는 가면을 벗고 그 데드풀한테 키스하는 장면을 자기가 어디 공개를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선가 시사회에서도 자기가 그 빨간색 그 데드풀 복장 입고 나와서 그런 장면도 그런 스틸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센터를 차지하고 네, 계시구나. 센터를 딱 차지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드립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드립을 쳤다 그러는데 뭐 출산 후에도 몸매가 좋아 뭐 이런 거. 맞아요. 그거를 자기 와이프기 때문에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 작년에 넷째를 낳대요. 맞아 알아요. 그래서 그 드립이 그래서 그럼 역시 이 영화는 뭐든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모든 포인트가 알아야지만 재밌는 장점이나 거예요? 단점이에요.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장점이나 근데 단점이면서 그 식스센스 같은 반전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그 반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반전이 없어도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맞아요. 만든 김 영화라고 작가님 말도 맞는 것 생각하거든요. 같아요. 네. 이걸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반전을 향해서 이 앞에 1시간 반이 시간 낭비인 영화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약간 데드풀 1, 2는 반전이 없어도 재밌는 반전 영화 맞아. 정도의 그런 그건 완성도가 진입 장벽 있었지만, 높지가 않아. 네. 근데 3는 좀 반전 없이는 완전 허수아비인 영화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별점? 별점을 벌점 없나요? 벌점? 별점과 벌점을 뭐 같이 주셔도 되고 김 작가님은 먼저. 저는 그래도 데드풀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은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왜 마블 영화들 보면은 토르도 처음에 그 매력을 자꾸 잃어가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드풀은 그래도 아직 재기발랄하고 혼자 까불까불하고 이런 매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3.5를 5점 만점에. 네, 주겠습니다. 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영화적인 재미는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고 네,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주관적인 평가긴 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휴잭맨의 그 복근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별점을 준다면 체미. 그 영화의 비주얼적인 면은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1점. 울버린의 근육에 1점. 그래서 2점. 윤 작가님 너무 대문자 티. 5점 중에 2점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얘기했지만 나름 재밌게 봐서 5점 만점에 4.6 와우. 주고 싶습니다. 그냥 저의 도파민을 오랜만에 이렇게 뿜뿜할 수 있었던 영화라서 그렇게 주고요. 저도 아쉬운 거는 있다는 거. 네. 하지만 좋게 봤다는 거. 저도 좋게 본 거는 있다는 거, 하지만 아쉬웠다는 거. 그 중에서도 울버린의 근육은 멋있어요. 근데 1점밖에 안 돼. 그렇다고 울버린 근육에 3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줄 수 있죠. 아니요. 나는 대형 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복근만 보면은 5점 만점에 몇 점? 5점.
근데 이 영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국내에서 얼마나 될지 혹시 예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지금 평가로는 네티즌들의 평가를 많이 봤는데 음. 굉장히 호가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래도 네임드가 있으니까 뭐 꽤 보지 않을까 하는 저도. 예상이 들어요. 뭐 무조건 500은 넘을 것 같아요. 500만? 범죄도시 4도 천만행하는 범죄도시 4는 진짜 아무나 언제나 1, 2, 3편 안 보고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이 가는 겁니다. 진입장벽 지하 2층. 저희 엄마 아빠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아니 장벽 자체가 없잖아. 없어요. 그냥 파묘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게 3편인가 4편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동석 한 명, 맞아요. 악당 한 명 나오는 줄거리 소개 그냥 마동석이 나쁜 아니, 놈 때려잡는 그럼 끝이에요. 천만이야. 엔딩 크레딧 그래도 돼. 마동석 외 배우 몇 맞아 명. 맞아. 그래도 그 사람은 살려줘야지. 그 박지원 배우 맞죠?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배우는 외로 취급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저의 팬심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